그래서 무효 취소 그러면 무효 취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냐면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법률행위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 기억나십니까? 민법 총칙 첫 단원에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그럼 뭐였어요? 자,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죠? 만약 매매다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이 있어야 되고 사겠다 팔겠다 뭐예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뭘 사고 파는지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지 뭐예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 즉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만 결여가 되어도 이때는 뭐예요? 불성립이에요.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립 요건이 결여가 되었을 때는 불성립이다. 아예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였었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유효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바가 있죠. 유효요건, 다른 표현은 뭐예요? 효력요건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일단 성립된 법률행위가 완전히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유효요건은 뭐를 전제로 한다? 성립을 전제로 한다. 성립이 되고 난 다음에 유효요건을 따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였었죠. 그죠? 그래서 불성립과 뭐는 달라요? 불성립과 뭐는 다르다? 무효는 다르다. 우리가 불성립이라는 건 아예 성립이 되지는 않은 것이고 우리는 유효요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률인 만약 매매계약이 성립이 됐다 할지라도 매매계약이 완전히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당사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을 것. 자, 이렇게 법률행위 당사자에게는 능력이 있을 것이 요건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에는 뭐가 있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바가 있죠. 그래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이 없다라면 이건 뭐예요? 말할 것 없이 뭐예요? 무효가 되는 거죠.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러면 뭐가 돼요? 취소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염두에 둘 것이 아까 성립 요건이 결여됐을 때는 뭐다? 불성립이다 그랬죠. 근데 유효 요건이 결여됐을 때는 이게 이때는 뭐가 된다? 불완전한 법률행위가 된다. 불완전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거나 뭐예요? 취소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가 하면 법률행위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는데?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여야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안 된다. 그래서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뭐예요?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로서 뭐가 있었어요?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었죠. 그래서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우리가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우리가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통정의 표시는 당사자세는 뭐다? 무효이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중요한 부분의 착오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살펴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효요건 가운데 이 중 어느 하나만 결여가 되어도 무효가 되거나 취소 원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런가 하면 일단 성립된 법률행위가 완전히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내용은 가능하고 물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고 확정 지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셨던 바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하시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내용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당사자가 우리가 말대로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지 자 당사자가 의도하는 법률효과는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고 확정 지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 어느 하나만 결여가 되어도 이때의 무효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선의냐 악의냐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뤄진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셨던 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무효 취소 단원 그려놓고 바로 밑에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민법 총칙을 공부하시면서 민법 총칙은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는 법률행위 편을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법률행위 편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데 완전한 법률행위를 공부해 오셨던 것 같아요. 불완전한 법률행위. 불완전한 법률행위 쪽을 공부하셨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셨던 무권대리도 완전한 법률행위에 불완전한 법률행위. 불완전한 법률행위죠. 불확정적 무효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뭐가 있어야 추인을 해야만 우리가 처음부터 유권들이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는 민법 총칙의 법률행위 표현은 우리가 불완전한 법률행위 쪽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다음 단원인 조건 기한만 하더라도 우리는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해서 조건 기한은 언제 가서 비로소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조건이 성취되고 기한이 도래해야만 비로소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완전한 법령으로서는 바로 이렇게 이런 유효 요건이 결여가 되었을 때의 무효 취소와 무권대리, 조건기한 또 우리가 법률의 가운데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법률은 뭐예요? 계약이지만 계약은 또 어떤 제도가 있다? 해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해제를 하게 되면 애당초의 법률 효과가 발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불완전한 법령이 위주로 공부를 해오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단원에서는 이제 무효와 취소와 관련해서 이제 살펴보시게 되는데, 자 아까 이런 유효 요건이 결여가 됐을 때는 무효가 되거나 취소 원인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에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고 어떤 경우에 취소 원인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자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무효 취소의 판단 기준 그려놓고 법적 가치 판단과 입법 정책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입법 정책에 따라서 유동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기억나십니까? 백구조 착오만 하더라도 가까운 일본에서는 착오가 뭐예요? 우리 일본 애들은 의사표에 있어서 우리 민법은 뭐예요? 재산법 분야는 우리가 의사주의에 입각해서 규율한다, 표시주의에 입각해서 규율한다. 표시주의에 입각한 절충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까운 일본 애들은 뭐예요? 의사주의에 입각한 절충주의예요. 그래서 착오가 일본 애들은 뭐예요? 무효예요. 우리 민법은 뭐예요? 표시된 대로 유효한데 중요한 부분에 착오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무효로 할 것이냐 취소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입법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법적 가치 판단과 입법 정책에 따라 유동적이다 그랬는데 자 어떤 경우는 무효가 되고 자 그래서 대체로 반사회성이 강한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반사회성이 강하다. 이때는 뭐예요? 무효 원인이 되고 특정인의 보호 목적일 때는 뭐예요? 취소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에 무효와 취소의 경합해가지고 뭐예요? 이중효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이중효라는 것은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무효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취소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이중효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중효라는 것은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도 우리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성년자 그러면 우리가 미성년자다 그러면 갓난아이도 미성년자라니까요. 그럼 미성년자 가운데는 의사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있고 의사 무능력자인 미성년자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의사 무능력자의 법령에 대해서는 의사 무능력자의 법령은 뭐예요? 절대적 무효잖아요. 의사 무능력을 주장해서 절대적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무능력만을 이유로 주장해서 뭐예요?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요건을 입증해서 무효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취소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이중효라고 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중효 가운데는 또 어떤 경우도 이중효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제했는데 자 우리가 그런 말 우리가 출제가 됐던 얘기가 있죠. 해제를 했으면 처음부터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왜 해제가 됐냐?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지게 그 이후에 중도금을 주지 않았더라. 그래서 중도금의 지급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는데 만약 뭐가 있었다? 착오 사유가 있었더라면 해제했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해제를 함으로써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데 어떻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느냐? 이때의 경우 보세요. 해제를 해서 무효가 돼도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도금을 안 줘서 계약을 해제했다면. 근데 만약 착오 사유가 있어서 취소를 했다면 계약금마저도 뭐라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해제한 사안에 대해서도 착오 사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실익이 있다면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여러 차례 출제가 됐던 바가 있죠. 그죠? 또 우리가 판례에 의하면 이중효와 관련해서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요. 자, 기억나십니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은 무슨 사유? 취소 사유예요. 그래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판례에 의할 것 같으면 강박의 정도가 심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억압된 상태의 강박이라면 취소 원인이다, 무효 원이다. 무효 원이다. 강박도 강박 나름이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억압됐다. 이런 경우에는 무효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판례에 의할 것 같으면 뭐예요? 우리가 말대로 이중효가 된다는 것인데 학자들이 결의해야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이중효다 아니다라는 부정설도 있죠. 왜냐하면 전에 국회 사무처에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니까요.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무효가 아닌 것은.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정답이었었냐면 취소사유. 무능력자의 법령에는 무효예요, 취소사유예요. 취소사유잖아요. 근데 그게 총을 겨누고 의사필요하게 했다. 자, 총을 겨누고 의사필요하게 했다면 이거는 강박도 강박나름이지 판례에 의하면 뭐다? 무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특이하게 또 우리가 학설을 주장해서 이건 잘못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총을 겨누고 의사필요를 했다면 이거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예요? 완전히 억압된 상태라면 이거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각하고 말고 할 겨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의사필요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필요도 아니니까 뭐다? 불성립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뭐예요? 불성립과 뭐는 다르다? 무효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판례에 의해야 할 것 같으면 이중효가 될 수 있어도 학설에 의해야 할 것 같으면 의사필요도 아니라면 뭐예요? 불성립이니까 뭐가 아니다? 이중효가 아니다. 이런 견해도 있다는 것도 참고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출제가 되기도 했죠. 자,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무효와 취소의 구별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죠? 무효와 취소의 구별. 이것도 몇 차례 출제가 됐던 단원이에요. 잘 염두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무효와 취소는 어떤 면에서 구별이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 거기 한번 보세요. 무효라는 것은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뤄진대.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또 누가 주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장할 필요도 없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뤄진다. 언제로부터? 성립 당시로부터. 그래서 무효라는 것은 누가 주장할 필요도 없이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성립 당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뤄지는 게 무효예요. 또 시간이 흘러가도 우리가 무효가 유효가 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시간이 경과해도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말도 나와 있죠. 그죠? 이게 무효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취소라는 것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냥 취소가 아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죠. 그러면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왔죠.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나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나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보세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나 유효한 것으로 다뤄진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우리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취소하기 이전까지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그래서 취소하기 이전까지는 누구에게나 유효한 것으로 다뤄져요. 그러면 언제 가서 우리가 무효가 되죠? 취소권자의 주장이 있어야죠. 취소권자의 취소권의 행사가 있어야만 비로소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뤄져요. 다른 표현은 뭐라고 표현하죠? 특정인의 주장이 필요하다. 특정인의 주장이라는 것은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해야죠. 근데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아주 잘 속죠?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때로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OX, X입니다.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때로부터예요?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뤄진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소구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은 취소권을 행사해야만 비로소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언제로부터? 처음부터. 그래서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잘 나오는 말이 뭐라고 나와요? 무효와 구별이 없어진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습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뤄지니까. 그래서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무효와 구별이 없어져요. 처음부터 무효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효와 취소의 구별은 언제까지의 구별이다? 무효와 취소의 구별은 언제까지의 구별? 취소하기 전까지의 구별이다 이 말이에요. 취소하고 나면 무효와 구별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잘 염두해 두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우리가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은요. 뭐가 다르냐? 아까 우리는 취소할 수 있는 법령, 무효라는 건 애당초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은 취소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나 유효한 것으로 다뤄지고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취소함으로써 처음부터 무효가 되기도 하고 추인함으로써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리는 취소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다? 추인할 수도 있어요. 추인함으로써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기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법리는 시간이 경과했다. 아까 무효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시간이 경과한다 할지라도 무효가 유효로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효력에는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무효는 한 번 무효면 그냥 끝까지 무효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법리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리는 불확정적 유효 상태예요. 유효는 유효인데. 아시겠습니까? 불확정적 유효 상태인데 우리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확실한 상태가 오래 유지되는 걸 싫어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오래 유지되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했을 때는 다시는 취소할 수 없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요. 그걸 뭐라고 한다? 단기소멸, 취소권의 단기소멸이라고 해서 취소권의 행사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른바 무슨 기간? 제척기간이라고 해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다시는 취소할 수 없고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어떤 일인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효와 취소의 구별을 우리가 구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효에는 자 우리는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그랬죠. 이런 무효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라고 해요. 그래서 무효는 무슨 무효가 원칙이에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치 못한다.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 그래서 우리는 잘 알 것은 무효는 말이죠. 자, 그래서 가끔 질문을 하면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하는 무효를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뤄지는 무효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그럼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를 비교하면 뭐가 더 많다? 절대적, 상대적? 상대적이 아니라니까요. 절대적 무효가 절대적으로 많죠.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무효 쭉 나와있죠? 거기 보니까 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령이 원시적 불능인 법. 원시적 불능이 뭐예요? 이미 소실된 가옥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강행 규정에 위반했다. 우리는 반사의 질서에 위반하는 법령이다. 불공정한 법령이다. 선의냐 악이냐 따져야 안 따져야? 안 따져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그럼 무효 가운데 상대적 무효는 뭐다? 비진의 표시가 무효가 되거나 통정의 표시가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무효의 효과를 가지고 누구에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치 못한다. 절대적 무효가 절대적으로 많다니까요. 이걸 오해하시는 분이 민법의 초기 단위에서 오해하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취소는 우리 민법상 취소 사유 몇 가지? 우리 민법상 취소 사유 몇 가지? 4가지잖아요. 4가지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많이 외우시던데 무착사강 또는 행착사강 뭐 이렇게 외우시기도 하던데 우리 무능력, 사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이 가운데 절대적 취소는 무슨 취소? 무능력자의 취소. 사고,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 취소의 효과를 가지고 누구에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치 못한다. 그게 적절한 출제인지 몰라도 그래서 시험 문제 가서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취소는 무슨 취소가? 상대적 취소가 원칙이다. 이렇게 출제가 됐던 예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게 더 많은가를 우리가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법률행위 무효에 대해서 살펴봐요. 그러면 우리가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무효의 일반적인 효과는요. 자 보세요.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했는데 아이 그게 무효가 됐대요. 그럼 무효가 됐다면 무효의 일반적인 효과는 그 법률행위를 해서 발생한 채권 채무는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무효니까. 근데 이미 이행을 했대더라. 이행을 했다라면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죠. 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됐으니까 법률상 원인이 없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이미 소실된 가옥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원시적 불능. 무효죠. 무효라면 이미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줬다라면 뭐라 할 수 있다? 거기에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을 했다면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게 무효의 일반적인 효과예요. 근데 우리가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이행 후에는 어느 경우에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리는 무효가 되는 경우라도요. 이미 이행을 했다 할지라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무효도 있다고 그랬죠. 어떤 무효예요? 103조의 무효죠. 103조의 무효는 103조가 뭐예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했다. 그죠?
판사의 질서의 행위의 무효예요. 첩계약, 대리모계약, 아편계약, 밀수계약, 도박계약 등을 통해서 이미 이행을 했다면 이때는 103조의 무효는 뭐가 적용되더라?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뭐가 적용된다?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된대요. 그래서 이런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노름판에서 노름빚을 빌렸다. 갚기 전에 하면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갚았다라면 이때 무효라고 해서 되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그걸 돌려받게 한다면 저놈이나 나나 똑같이 노름을 해도 왜 한 놈만 보호하느냐? 무슨 원칙? 공평의 원칙에 반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03조의 무효는 공평의 원칙과 관련해서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돼서 우리가 이미 이행을 했다 할지라도 되돌려받지 못하는 무효도 있다. 기억나시죠? 이런 내용들 잘 정리해 주셔야 되죠. 자, 다음에 무효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무효가 절대적으로 많다고 해? 절대적 무효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하는 경우는 우리 의사합시단원에서 공부하셨지만 뭐예요? 비진의 표시가 무효가 되거나 통정의 표시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 다른 경우는 뭐예요?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뤄져요. 아시겠습니까?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다음에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가 있다. 이런 말도 나있죠. 그럼 당연무효는 뭐고 재판상 무효는 뭐냐? 그래서 우리 민법상의 무효는 뭐다? 당연무효래요. 민법상의 무효는 누가 주장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무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연무효라는 의미를 이해하시고요. 근데 재판상 무효라는 것은 재판 절차를 통해서 무효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것은 재판상 무효는 어떠냐? 상법상의 회사 설립상의 무효, 우리가 주식 발행의 무효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 회사 합병의 무효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법상의 무효가 재판상 무효에 해당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 절차를 거치기 이전에는, 판결이 있기 전에는 무효다, 유효다. 유효예요. 재판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 재판상 무효는 뭐라고 표현한다 보세요. 자, 우리는 고X 나와 있죠. 자, 이것도 전에 이제 다른 민법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재판상 무효의 경우는 원고 적격이나 제소 기간의 제한이 있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력은 취소와 다를 바 없다. 맞는 말 틀린 말? 맞습니다. 왜? 그 이유가요. 아까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는 취소하기 이전까지는 누구에게나 유효한 것으로 다뤄진다고 그랬죠. 그죠? 재판상 무효도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나 유효한 것으로 다뤄져. 다음에 취소는 아무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죠. 취소권자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취소권자 그러면 무능력자, 차고사기, 강박에 한 의사합치라는 표의자와 그의 대리인 승계인이 취소할 수 있죠. 재판상 무효도 아무나 원고가 될 수 있느냐. 자, 그 재판 절차를 통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원고가 될 수 있는 지위는 정해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원고 적격이라는 건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정해져 있지 아무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취소도 아무나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취소권에는 뭐가 있다? 제척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재판상 무효도 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소기간, 제척기간, 원고 적격, 취소권자. 그러면 취소하기 전까지 재판 절차가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나 유효한 것으로 다뤄진다는 점에서 재판상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성격은 뭐에 동일한 것으로 다뤄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일인가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눈여겨서 보실 부분이 자 별표 하나 치시고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아주 우리가 이 단원에서 출제가 되면 제일 자주 출제가 되는 단원이에요. 아까 물론 무효와 취소의 구별도 우리 자격시험에서 3차례 출제가 됐던 바가 있지만요. 그러면 전부 무효, 일부 무효 그러면요. 전부 무효라는 건 말할 것도 없이 뭐예요? 전부가 무효죠. 근데 문제는 일부 무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137조 우리 민법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다 해가지고 일부 무효의 법리와 관련된 내용이 종종 나오게 되죠. 그럼 일부 무효, 일부 불능 같은 법리다 이런 표현을 쓰죠. 또 일부 취소 같은 법리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같은 법의 논리다. 그러면 우리가 일부 무효에 대해서 우리가 조문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 결국 보세요.
일부무효는 우리 민법의 원칙이 뭐다? 전부무효다. 일부무효는 원칙은 전부를 무효로 한대. 근데 일부무효는 언제나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러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일부무효는 원칙이 전부무효지 언제나 전부무효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원칙은 전부를 무효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뭘로 할 수 있다? 유효로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 구속력의 문제다, 해석의 문제다. 해석의 문제다 이거예요. 해석의 문제. 누구의 선택에 따른 해석의 문제다. 채권자의 선택. 그 법률 관계에서 채권자의 선택에 따른 해석의 문제다 이거예요. 법적 구속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가령 갑과 을 사이에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 했대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건물이 불탔대요. 그래서 일부불능, 일부무효와 같은 법인이라고 그랬죠. 그죠? 건물이 불탔어요. 이랬을 때 매수인이 나 필요 없어. 건물 불탔으니까 필요 없어. 전부를 무효로 한다 할지라도 무슨 소리야 인마 토지는 가져가야지.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무효는 뭐다? 전부를 무효로 한다. 아시겠죠? 다만 누구의 선택?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어차피 매수인은 이 건물 철거하고 새 건물 지으려고 의도했었다면 불타입법서 준 게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나머지 부분을 뭘 할 수 있다? 유효로 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이게 일부무효의 법리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부무효는 뭐예요? 해석의 문제다. 이런 내용을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자, 우리가 잘 염두할 것이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선택 채권의 특정, 환매 기간의 초과, 약관의 규제법 등은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선택 채권의 특정이라는 건 일부 무효의 법리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선택 채권의 특정 지금 설명을 드려도 거기다가 적어놓지 않으시면 나중에 와서 선택 채권의 특정이 뭡니까?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다 듣고 나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다 그러잖아요. 선택 채권의 특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에어컨을 주든지 냉장고를 주겠다. 이게 뭐예요? 선택 채권이죠. 그럼 에어컨을 주든지 냉장고를 주겠다는 것은 선택 채권으로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둘 중 하나, 셋 중 하나예요. 근데 이때 에어컨이 작동 불가능이래요. 에어컨이 작동 불가능이라면 전부가 무효입니까? 아니죠. 이건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건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택 채권 가운데 어느 하나가 불가능하면 이때는 뭐예요? 냉장고로 정해진다. 그 소리예요. 자, 냉장고로 정해진다. 그렇죠. 선택의 여지 없이. 그래서 이건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환매기간의 초과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강행 규정이에요. 근데 우리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강행 규정 위반 시에는 무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일지라도 위반을 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간에 관한 규정은 크게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요? 우리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최단기간이든지 최장기간이든지 둘 중 하나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환매기간 같은 경우는 최장기간이에요? 최단기간이에요? 최장기간입니다. 그래서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전세권은 최장기간 몇 년? 10년이에요. 그러면 이런 최장기간으로 되어 있을 때는 최장기간 이내로 했대더라. 자 보세요. 최장기간 이내로 했을 때는 이때는 뭐예요? 환매기간 부동산은 5년인데 3년으로 했대더라. 유효해요. 전세권의 최장기간 10년인데 1년으로 했대더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근데 이를 초과했대더라. 자, 환매기간은 5년인데 10년으로 했대더라. 전세권의 최장기간을 10년인데 15년으로 했대더라. 이때는
그 최장기간은 뭐예요?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간에 관한 규정은 최장기간으로 했을 때 그 이내로 했을 때는 유효하고 초과했다 할지라도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기간으로 단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최단기간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주택임대차 이 최단기간은 몇 년이다? 2년이에요. 근데 1년으로 했더라. 1년으로 했다고 무효가 됩니까? 아니에요. 이때는 1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뭐예요? 2년으로 봅니다. 이게 연장이 되는 거예요. 자, 가령 지상권의 경우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 몇 년 이내로 할 수 없다? 30년 이내로 할 수 없다 했을 때 20년으로 했대더라. 무효입니까? 아니에요. 30년까지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40년, 50년 초과를 했대더라. 이때는 40년, 50년으로 하는 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연장이 되거나 뭐에 우리가 단축이 되는 것이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내용 살펴봅니까? 약관규제법이라는 말도 나와요. 이걸 어디에 나오던가요? 계약법에서 나오죠. 그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약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예요? 약관 해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신의 성실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약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약의 당사자 어느 일방이 불특정 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계약의 내용을 미리 정해놓은 걸 뭐라고 그래요? 약관이라고 그러죠. 계약의 당사자 어느 일방이. 그래서 보험약관, 운송약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약관 유죄법에 의하면 아무리 약관이 있다는들 신의 측에 반하는 약관은 무효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그 약관에 불공정 약관 조항이 있다고 해서 약관 전체가 무효입니까? 아니에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뭐하다? 유효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이거는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일부 무효의 법리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맨 끝부분 보면 자, 담보물권의 특성인 불가분성의 법리에 의해 채권의 일부가 무효일지라도 채권액 전부가 변제되지 않는 한 담보권의 말소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주 잘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75쪽 보세요. 75쪽 보시면 단원 정리 나와 있죠? 6번 보세요. 6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되기를 한 경우 피담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되기를 한 경우 뭘 했다는 소리예요? 양도담보를 했다는 소리죠. 양도담보. 양도담보를 해놓은 경우 피담보 채권의 일부가 무효라면 나머지 채권의 유효 여부를 불문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로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OX, X입니다. 자,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1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담보를 했대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놨대요.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자, 이번에 가서 채권 담보로 소유권 이전 이렇게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양도 담보를 했다. 무슨 가등기를 했다. 또는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랬을 때 알고 봤더니 1억이 아니라 7천만 원은 무효래요. 자, 그리고 3천만 원만 유효하다 할지라도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담보물권의 특성인 불가분성이 뭐예요? 불가분성 뭐죠? 채권액 전부가 변제되기 전까지는 목적물 전부의 효력이 미친다. 무슨 성? 불가분성. 즉 1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꼬박꼬박 갚아서 자 9천만 원은 갖고 1천만 원만 남았다 할지라도 채권액 전부가 변제되기 전까지는 쪼갤 수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다 이 말이에요. 1천만 원 남았다고 10분의 1만 쪼개서 경매를 실행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채권액 전부가 변제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담보물권의 효력은 목적물 전부에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의 일부가 무효라고 해서 근저당이나 가등기나 양도담보로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이 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요.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죠. 아시겠습니까? 어떤 일인가를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내용 정리해 두시고 다음에 이제 74쪽으로 넘어갑니다. 74쪽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뭐가 나와요? 확정무효와 불확정적 무효가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확정무효, 불확정적 무효 그러면요. 자, 보세요. 우리는
확정무효라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 아까 살펴봤던 원시적 불능인 법령이라든가 그죠? 가령인을 해서 우리가 뭡니까? 자, 우리가 뭐예요? 반사의 질서의 법령이다, 불공정한 법령이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확정무효예요. 그럼 불확정적 무효라는 건 뭐냐? 그래서 말이죠. 이게 시험 문제에 가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다음 무효 중 전에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의외로 말이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도 그 단답형의 문제에서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다음 무효 중 이질적인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이질적인 것은 1번 자 이미 소실된 가옥의 매매계약. 이미 소실된 가옥의 매매계약이니까 뭐예요?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 무효잖아요. 2번 불공정한 범행. 자 불공정한 범행. 3번 반사의 질서의 범행. 4번 통정허위 피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만 놓고 본다면 다음 무효 중 이질적인 것은 뭘 고르셔야 돼요? 자, 이 네 가지 중에 이질적인 거 고르라면 뭘 고르셔야 돼요? 4번을 골라죠. 4번은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이건 뭐예요? 절대적 무효. 어떤 분은 고르라니까 또 이걸 골랐어요. 자, 2번을 골라놓고 2번이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불공정한 법례라고 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공정한 법례에도 말 그대로 뭐예요? 당사자 공방 무경험을 이용했어야 되는 주관적 요건과 현저히 불공정에 따른 객관적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지 불공정한 법례하고 다 무효 아니지 않느냐. 그거는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민법 104조에 불공정한 법례라는 말이 딱 나오면 이거는 그런 요건을 갖췄다는 전제하에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만 지문에 우리가 말대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불공정하다는 사실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맞는 말 틀만. 맞죠. 현저히 불공정하다는 사실만으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왜? 예를 들어서 나는 네 아버지한테 신세를 많이 졌으니까 내가 너라면 3억짜리 땅을 1억에 팔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불공정하다는 사실 외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궁박, 무경험, 경솔 등을 이용해야 되는 폭리자에 뭐가 있어야 되나? 악의가 있어야 된다. 그건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일단은 4번이 정답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5번에 가서 뭐가 출제가 되냐? 대리권 없는 자가 체결한 매매계약.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리권 없는 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은 자 무슨 무효? 불확정적 무효잖아. 나머지는 무슨 무효? 확정 무효. 그럼 정답은 이게 나오면 정답은 뭘로 해야 돼요? 5번을 정답으로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을 정답으로 해서 틀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저 노량진에서 강의할 때 감정평가사 강의할 때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14명이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 중에 세상에 나중에 시험 보고 났더니 6명이나 틀렸더라는 게 6명이나. 이게 단답형의 문제.